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조지 오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생애와 의의입니다. 부제는 영국 상류층의 무능을 폭로하고 전체주의 위험을 알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정했습니다. 이 사진은 1943년 오웰의 기자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조지 오웰은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했습니다.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1903년 6월 인도 북동부 모티하리에서 출생했습니다.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입니다. 영국 식민지 인도 마약 담당 행정부 관리였던 아버지 리처드 블레어와 버마에서 자란 아이다 블레어, 그 둘 사이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연말에 어머니 아이다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두 아이를 데리고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904년에서 11년까지 런던에서 약 60km 떨어진 헨리 온 템스라는 타운에 정착했습니다. 1911년부터 16년 오웰의 나이 8살에서 13세까지는 외삼촌 소개로 남해안의 명문 예비학교인 세인트 시프리언스 사립기숙학교입니다. 여기에 반값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의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거기 정말 좋았지라는 편에 보면 이 학교에 다닐 때 일화가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인트 시프리언스 학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침대에 오줌을 지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기도를 하고 결심을 했건만 또다시 축축한 침대 시트 속에서 깨어날 때의 그 절망감, 그 저지른 짓을 감출 기회는 없었다. 건장하고 엄격한 사감인 마거릿은 기숙사에 오면 내 침대부터 특별히 검사했던 것이다. 이 사진은 조지 오웰의 출생지입니다. 인도 모티하리죠. 태어난 지 몇 달 후 인도인 유모 품에 안긴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이 다녔던 기숙사립학교 세인트 시프리언즈의 교정입니다. 조지 오웰, 그러니까 에릭 블레어는 11살 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어린 나이지만 조지 오웰은 영국민들의 용기를 북돋고 투혼을 고취시키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은 Awake Young Man of England입니다. 잉글랜드의 젊은이여 깨어나라, 그런 내용이고요. 헨리 앤드 사우스 옥스퍼드셔 스탠다드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계속 세인트 시프리언스 기숙학교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읽겠습니다. 마가릿이 기숙사에 와서 내 침대부터 검사한 후 침대가 젖은 것을 확인하면 천둥같이 무시무시한 호령이 떨어졌다. 아침 먹고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해. 세인트 시프리언스 초년 시절 나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른다. 그 말이 매질을 뜻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계속되는 일화입니다. 삼보, 교장 선생의 별명입니다. 삼보는 이번에 진짜 매질을 냈다. 나는 가늘게 훌쩍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소년 시절을 통틀어 매질을 당해 눈물까지 흘리고 만 것은 그때뿐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운 것은 어린 시절에만 느끼는 보다 깊은 슬픔이 있었던 것이다. 그건 적대적인 세상에 갇혀버렸다는, 지배가 너무 완강해서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선악의 세상에 감금되어 버렸다는 처량한 고독감과 무력감이었다. 세인트 시프리언스는 학비가 비싸고 속물 근성이 넘쳐나는 학교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주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공연히 총애를 받았다. 부잣집 아이들은 오전에 따로 우유와 비스켓을 먹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승마 교육을 받았다. 학교 교육에 대한 비판입니다. 모든 게 일종의 신용사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실제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는 인상을 심사위원들에게 심어줄 것들만 배우고 뇌에 부담이 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었다. 시험을 잘 안 보는 지리학과 같은 과목은 거의 무시했고 문과인 경우에는 수학도 무시되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장학생 선발의 주요 과목에서 중요한데도 겉만 번지르르하고 부실하게 가르쳤다. 장학생 선발 시험을 보기 전 1년 남짓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기출문제를 달달 외우는 데 바쳤다. 예비학교에서 많은 장학생들이 뽑혀야 이 틈과 같은
명문 중고등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위주의 공부를 배웠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인트 시프리언스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엔 헤로우 역사상 대회라는 말도 안 되는 행사가 매년 열렸고 거기에 많은 예비학교들이 참석했다. 그 상을 해마다 차지하는 게 우리 학교의 전통이었는데 그럴 만도 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출제된 모든 문제를 벼락치기로 다 외워두었고 출제 가능한 문제가 무진장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름이나 인용과 하나를 큰 소리로 대답하면 그만인 어리석은 유형이었다. 모든 기출문제를 확보해서 단답식으로 상 받기 위해 딸딸 외우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1917년에서 21년 에릭은 조지 오웰은 명문 사립 웰링턴과 이튼의 왕립 장학생으로 선발이 됩니다. 입학이 먼저 확정된 웰링턴 칼리지에 한 학기를 다녔는데 엄격한 군대 분위기에 질려서 이튼으로 학적을 옮깁니다. 시기적으로 이때가 1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고등학교에서 교련을 배우듯이 영국에서도 군사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튼에서는 장학금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목을 등한시하면서 오웰은 교지를 만들거나 시와 단편소설을 쓰며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그 결과 이튼 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았죠. 이 사립학교 시절의 일화입니다. 사립학교는 근본적으로 나와는 아주 이질적인 곳일 터이지만 세인트 시프리언스보다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돈, 자기 가진 친척, 매력적인 미소인 세계에서 나는 변변치 않은 존재였다. 그곳에서 내가 확보한 것이라곤 숨쉴 만한 공간뿐이었다. 약간의 정적, 약간의 방종, 벼락 공부로부터의 약간의 유예,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락. 어떤 종류의 몰락인지는 나도 몰랐다. 그러나 자기 방이 따로 있었고 저녁이면 손수 코코아도 타먹을 수 있었다. 그런 사생활과 어른 대접이란. 예비학교였던 세인트 시프리언즈와는 달리 명문 사립학교 웰링턴이나 이튼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죠. 조지 오웰도 상류층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몰락해서 돈이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상류층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그래서 나는 변변치 않은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인트 시프리언즈에서도 상류층의 부잣집 아이들은 오전에 별도로 우유와 비스켓을 먹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승마 교육을 받았는데 조지 오웰은 여기서도 제외되었죠. 이 사진은 에릭이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공부했던 이튼 스쿨입니다. 고풍스러운 모습이죠. 계속 생애입니다. 1922년에서 27년 성적 탓에 옥스브리지,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를 줄인 말입니다. 여기 갈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 탓에 조지 오웰은 대학 말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시험 공부 끝에 영국 식민지 인도관할 버마에서 버마를 택한 것은 여기 외할머니가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5년간 경찰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명문 이튼 출신으로 식민지 경찰로 근무한 것은 조지 오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제국의 식민 통치와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환멸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일화가 코끼리를 쏘다는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부 버마의 몰맹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나는 반유럽 정서가 상당히 독한 그 도시에 배속된 경찰관이었다. 어느 날 깨우침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제국주의의 본질을, 달리 말해 전체적인 지배의 진짜 동기를 이전보다 더 잘 간파할 수 있게 해준 일이었다. 다른 경찰서의 고참 경위가 전화를 하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 부디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이 사진은 버마 근무 시절의 조지 오웰입니다. 이 건물은 버마 카타에 있는 영국 클럽입니다. 조지 오웰도 이곳을 들락거렸을 것입니다. 코끼리가 난동을 피운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조지 오웰은 총을 들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끼리가 얌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선 나는 코끼리를 쏠 생각이 없었으며 그런데 순간 나는 돌아보다가 나를 따라온 군중을 힐끗 보고 말았다. 막대한 인파였다. 모두 코끼리한테 총을 쏠 것이라 확실히 믿고 제법 흥이 나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결국 코끼리를 쏴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이 내가 그러리라 기대하고 있으니 그래야만 했다. 손에 소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순간 나는 백인의 동양 지배가 공허하고 부질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원주민 군중 앞에 총을 들고 서 있는 백인인 나는 겉보기에는 작품의 주연이었지만 실은 뒤에 있는 노란 얼굴의 의지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바보 같은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백인 날이라는 상투적 이미지에 들어맞는 가식적 꼭두각시가 되고 만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 총을 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리를 떠버렸다. 죽기까지 반 시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다. 코끼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코끼리를 쏜 게 순전히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한 짓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다.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1927년에서 29년 24살에서 26살 때 일입니다. 오웰은 27년 8월에 휴가차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거의 쓴 상태입니다. 이듬해 1월 1일자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글을 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웰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압제의 일원이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실패만이 유일한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노숙자와 어울리며 밑바닥 생활을 합니다. 28년 봄부터 29년 말까지는 파리에서 호텔 레스토랑에 접시 닦기 생활을 합니다. 그 사이에 폐렴으로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파리 거주시 오웰이 살았던 푸드페르 거리입니다. 파리 지도를 보면 여기가 세느강이고요. 이곳이 우리 여의도처럼 시태섬입니다. 거기 노트르담 성당이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오웬이 거주했던 푸드페르 거리는 여기입니다. 1930년에서 1935년입니다. 영국 부모의 집에서 그는 글쓰기를 하며 불황자 노동자와 계속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보조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1933년 자신이 돌아와 런던과 파리에서 노숙하거나 알바를 하면서 하층민과 어울렸던 경험을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필명을 조지 오웰이라고 지었습니다. 조지는 영국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고요. 오웰은 그와 인연이 있는 강 그리고 마을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1934년 자신이 경찰 간부로 5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배경으로 버마 시절이라는 첫 소설을 썼습니다.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출간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출간이 됩니다. 이모 넬리 리무진의 주선으로 부모 집을 떠나서 런던의 헌책방 북 러버스 코너에서 파트타임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뉴 잉글리시 위클리지에 서평과 논설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오웬이 33살 때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내준 출판사 대표 빅터 골란츠가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레프트 북클럽을 위해서 오웬에게 영국 북부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취재해서 책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웬은 이를 받아들여 36년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 현지를 취재합니다. 위건, 맨체스터, 셰필드 등 탄광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용으로 한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4월부터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필 장소는 이모가 살았던 런던 외곽 시골 웰링턴이었습니다. 36년 6월에 서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심리학과 대학원생 아일린 오쇼네시와 결혼을 합니다. 7월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발발하고요. 오웰은 자퇴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12월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탈구한 직후 오웰은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갑니다. 이 1936년은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을 집필했고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떠난 오웬에게는 정치적 작가로서 더욱 거듭나는 특별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일린 오쇼네시와 결혼한 것도 그의 삶의 중요한 사건이죠.
나는 왜 쓰는가라는 제목의 수필에서 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36년부터 내가 쓴 심각한 작품은 어느 한 줄이든 직간접적으로 전체주의에 맞서고 내가 아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들이다. 나중에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반전체주의적인 작품을 쓰는데 그러한 사고의 단초는 벌써 1936년부터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죠.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인데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내가 맥없는 책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 위건부도로 가는 길을 지필했던 웰링턴의 시골집입니다. 1937년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말 스페인의 POUM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의 약자입니다. 여기 소속 민병대원으로 바르셀로나 레닌 병영에서 일주일 동안 단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37년 1월 초 오웰은 전선에 배치됩니다. 1월 말에는 통일노동자당과 손을 잡은 영국 독립노동자당 군견대 상병으로 다른 전선에 배치됩니다. 2월에 아내 아일린이 건너와서 함께합니다. 오웰이 속한 통일노동자당 민병대와 독립노동자당 분견대는 스탈린이 지지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탄압을 받습니다. 5월 휴가차 바르셀로나에 갔다가 오웰은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혁명을 억압하는 세력임을 목도하게 됩니다. 승진한 오웰은 장교로 전선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나 파시스트 적군 저격수의 목에 총상을 입습니다. 후방으로 이송되어서 회복 중이던 6월 통일노동자당이 불법화되어서 오웰은 공산당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아내 아일린과 가까스로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스페인 내전 체험을 그린 카탈로니아 창가를 집필합니다. 바르셀로나 시의 한 광장에 조지 오웰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플라차 대 조지 오웰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조지 오웰이 속했던 영국 독립노동자당 문장입니다. 1938년부터 39년 폐결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지 오웰은 폐가 안 좋았습니다. 요양소에 입소했고요. 4월에 카탈로니아 창가가 발간됩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위건부두로 가는 길은 상당히 많이 팔렸죠. 익명의 후원자가 해외 요양비를 부담한 덕분에 아내와 함께 38년 9월 프랑스령 모로코 시는 마라케시입니다. 여기서 오웰은 요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39년 4월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해 6월 아버지 리처드 블레어가 82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1939년에서 45년의 일입니다. 39년 9월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오웰은 참전하고 싶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도 자신이 속한 독립노동당은 비현실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당 노선을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한 데 불만을 품고 오웰은 이 당을 탈당합니다. 1940년 5월에 웰링턴 시골집을 떠나서 오웰은 런던에 집을 구합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우리의 민방위대에 해당되는 홈가드 하사관으로 복무합니다. 1941년 8월 BBC에 입사해서 동양 총국 인도전담 프로듀서로 교양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2년간 풀타임으로 여기서 일했습니다. 1943년 3월 어머니 아이다 블레어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43년 11월 오웰은 건강상의 이유로 민방위대와 BBC를 사직합니다. 이 사진은 BBC 방송국 근무 시절의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이 근무한 것을 기념해서 BBC 본부 방송국 앞에 조지 오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943년 11월 트리뷴지 문예 부분 편집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동물농장 지피를 착수합니다. 1944년 2월에 동물농장을 탈거합니다. 44년 5월 아이가 없던 부부는 생후 한 달이 안 된 남아를 입양합니다. 이름을 리처드 호레이쇼 블레어라고 지었습니다. 1945년 2월 트리뷴지 문예 부분 편집장을 사직합니다. 그리고는 옵저버지 전쟁 특파원으로 파리로 갑니다. 이때 아내 아일린이 3월 말 수술을 받다가 사망합니다. 오웰은 잠시 귀국해서 장례식을 치른 뒤 다시 파리로 가서 전쟁 특파원 일을 계속했습니다. 45년 8월 동물농장이 출간됩니다. 46년 5월에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섬 주라에 농가를 얻습니다. 동물농장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고요. 8월에 미국 이달의 책 클럽 도서로 선정이 됩니다. 그 덕분에 50만 부나 팔렸고요. 작가 생활 최초로 조지 오웰은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생을 몰아 1984 책 지필에 착수하게 되고 몇몇 여성에게 구원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적한 섬 주라에 조지 오웰이 거주했던 집입니다. 이 4칸짜리 만화는 영국 외무성사나 대공파트에서 냉전 선전용으로 동물의 농장을 내용으로 다룬 것입니다. 1947년에서 49년 5월에 조지 오웰의 건강이 다시 악화됩니다. 가을 1984 초고가 완성됩니다. 47년 연말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합니다. 1900이죠. 1948년 3월에 건강이 약간 회복됩니다. 주라 농가로 돌아와서 12월에 1984를 탈구합니다. 그리고는 1949년 1월 다시 입원합니다. 6월에 영국과 미국에서 1984가 출판됩니다. 평론가와 대중의 갈채를 받고요. 재차 미국 이달의 책 클럽의 선정 도서가 됩니다. 1949년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 해인 50년일입니다. 49년 9월에 건강이 악화됩니다. 입원하게 되고요. 10월 병실에서 호라이즌지 편집자인 소니아 브라우넬과 결혼을 합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스위스 요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떠나기 며칠 전인 1950년 1월 20일 사망합니다. 오웰의 유언에 따라서 숨을 거둔 지역 런던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성공의 교회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옥스퍼드셔 서튼 코트네이의 올세인츠 교구 교회 묘지에 묻힌 에릭 아서 블레어 필명 조지 오웰의 묘지와 묘지석입니다. 이것은 올세인츠 교구 교회 묘지 좀 더 넓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지 오웰의 의의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져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의는 다음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